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90%는 당신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지나친 감정 기복, 과도한 자기 비난, 오래된 마음의 상처, 습관적 외로움 등으로 매일매일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법을 알려주는 책, 홀로서기 심리학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판본은 7만 부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요. 22주 동안이나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에는 저자가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제란 뜻이겠죠. 좋은 글귀, 감동적인 영화나 강연을 듣고 나면 나를 속박하던 감정,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다가도 사소한 감정 싸움이나 속상한 일에도 금방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죠. 저자 라라 필딩은 불행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15년 동안 임상 심리학자이자 상담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오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홀로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자신을 혹사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베풀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은 살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누군가에게 있다고 믿고 자꾸만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의지하는 무엇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대부분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마음이나 평판, 세상 일, 불현듯 닥치는 위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평판을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책방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인식의 틀이 있고 좀처럼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비판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논쟁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히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분들 혹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해왔던 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친밀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홀로서기를 배워야 합니다. 저자는 홀로서기란 타인의 감정에 나쁜 습관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여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여 행동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기 비난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감정은 평온하고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선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되죠.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모나게 부딪혔던 감정 싸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던 일도 줄어들게 되죠.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일까? 이 책을 통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채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룰 수 있다면 비록 나를 둘러싼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오늘 이 책에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관계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처음 묘목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줄기를 올리거나 잎을 더 틔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내는 시기가 대략 5년쯤 됩니다. 나무라고 해서 급한 마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줄기를 쑥쑥 올리고 잎도 무성하게 피워내야 햇볕을 잘 받고 그래야 더욱 크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옆나무가 먼저 자라서 햇볕 받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성장 과정이 더욱 힘겨워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옆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보이는 부분, 이를테면 외모, 학벌, 경제력, 지위 등은 그 다음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채 외형만 키우다가는 한 번에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돈도 많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거두었는데 극도의 공허함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지요?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직원들도 자기를 돈 벌어오는 사람, 부탁하기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역할이나 명함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숨쉬고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즉,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린 채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험하면서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나를 알고 믿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굳게 마음먹으면 나에 대해 탐구하고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나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튼튼한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타인과 세상에 맡겨두었던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을 진짜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 3살 정도 된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헤집고 다니며 집히는 대로 만지고 입에 넣고 망가뜨립니다. 그때 양육자가 무턱대고 아이를 혼내고 제지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아이는 나는 뭐든지 망치고 잘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느끼면서 양육자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이 떨어져야 안심을 합니다. 아이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한 채 자랍니다. 뿌리가 약하니 기댈 곳이 필요하지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답을 못 내리는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좋게 느끼고 시키는 것을 잘하려고 애쓰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한 사람 곁에는 그의 의존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30이 넘은 자녀에게 용돈을 계속 쥐어주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뇌하듯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그 일은 잘 안 맞아. 요즘 이 직업이 잘 나가던데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딱히 기댈 만한 곳이 없고 주체적으로 설 자신도 없기에 알아서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예뻐. 너는 이거 잘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내 말대로 해. 본연의 모습은 무시당한 채 사랑하는 사람의 틀에 맞춘 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울 좋은 말을 붙여도 한쪽만 의존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외피를 입고 있어도 본질은 무시입니다. 넌 약해. 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도움이 필요해. 그들은 상대를 애초부터 내면 세계 따윈 없는 존재, 꼭두각시 인형처럼 바라봅니다. 그만의 고유한 생각과 의지 같은 건 원래부터 없었다는 듯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의존적인 성향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홀로 서기가 더욱 힘들다면 당신을 무시하는 그 시선부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타인이 함부로 뚫을 수 없는 당신만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직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빛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야말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권선징악을 믿는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 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할 테고, 세용지마를 믿는 사람은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다음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며 미래를 예측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을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모호함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나를 둘러싼 타인들도 전부 나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 부모님은 저를 말수가 적고 냉정한 딸로 생각합니다. 제 파트너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는 저를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노력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학생들은 다릅니다. 저를 다정하고 배려 있는 선생으로 봐줄 때가 많죠. 저는 그들이 바라보는 각기 다른 제 모습이 전부 맞다고 인정합니다. 굳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경을 바꾸는 게 제게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별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별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그들의 시선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들의 시선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쳐봐야 그들은 또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시선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들이는 그 노력을 나를 돌아보는 데 쓰는 게 현명합니다. 나를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를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나를 잘 알고 믿을수록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 통용되는 정답은 애초에 없기 때문이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감정, 생각,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면 세계를 단단히 만들어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첫 번째,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내 감정인데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고, 둘째로, 감정을 제대로 인지할 만한 감정 언어가 부족하며, 셋째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감정은 우리 삶의 엔진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그 자체이죠. 그 말인 즉슨 방향은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잃은 엔진은 기어이 사고를 내고 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감정 신호에 귀 기울이기. 감정이 올라올 때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은 감정 컨트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정이 행동화로 이어지는 습관이 굳어져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분노의 불꽃이 튀는 순간 알아챌 새도 없이 화를 내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만약 화라는 감정이 드는 순간을 인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습관화된 행동을 멈추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겠지요. 감정은 먼저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감정에 따른 대표적인 신체 감각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있는지 알아채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감정의 폭풍우에서 빠져나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안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무력감으로 느끼기도 하지요. 감정을 세세하게 느낄 만큼 감정 언어를 풍부하게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다른 감정을 더 씌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다양한 감정 언어를 알고 감정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붙일수록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활동 자체가 논리와 추론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해서 감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단어로 감정에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143쪽의 표에 나온 감정 단어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의 원인 찾기, 단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말 다루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부분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너무 아파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지요. 그러나 사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무리 상처와 연결된 감정이라 해도 그것과 분리되어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감정의 폭풍우는 상당히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진짜 원인을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이때 신체 변화를 알아채고 우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왜 격한 분노를 느꼈는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불규칙한 수면, 영양 부족, 운동 부족, 질병, 호르몬 주기 등과 같은 신체적인 상태는 감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과거에 비슷한 일로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셋째, 만약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첫째와 둘째 물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눈앞의 상사를 미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든 감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대할 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내 탓을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번째 질문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하고 옳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조절되지 않은 감정은 없습니다. 홀로서기 훈련 2.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버리죠. 저는 이것을 생각이 산으로 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산으로 가버리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를 걱정하기.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만 지나칠 경우 쓸데없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걱정은 가능성의 일부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일이 잘못될 거야, 무언가 이상해. 생각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내면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2. 과거에 집착하기. 원인을 찾는 건 역시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라 왜 하필 나지? 역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처럼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는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이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낸 오래된 가상현실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 판단하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판단이라는 생각 습관이 발동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것이지요. 판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 분노, 질투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넷, 멍하게 있기. 생각이 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멍하게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흥미나 의욕이 결여되고 타인의 생각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해서 제 불평을 들어줄 리 없죠. 그 생각을 붙잡고 옳다고 우길수록 저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분명하니까요. 나는 뭔가 부족해. 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같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나에 대해 떠오른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 나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타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무례한 참견을 그럴 만한 일로 착각하고 순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생각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절대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바나나가 당신의 머릿속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어야 옳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빠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후회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면 모르는 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말투가 생각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말투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하고 있군.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군. 꼭 기억하세요. 뭐뭐 같아가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이 맞습니다. 후회는 아쉬움으로 끝내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판단으로 연결시켜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셋. 내 행동을 지지하는 법.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슬픔과 수치는 뒤로 물러나 숨도록 만들고 공포와 불안감은 위험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게 하며 분노는 정의를 위해 싸우도록 합니다. 감정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도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왜곡해 받아들였다면 당장 행동을 멈춰야겠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면 위에 설명한 두 가지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감정에 이름을 붙인 뒤 온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 아닌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비합리적이라면 감정이 시키는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든 예를 다시 살펴볼까요? 상사의 지적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따져보니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나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상처받은 내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나는 감정 조절도 못하고 참 못났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더 잘 써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주체적인 행동은 의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정말로 내 뜻인가를 곰곰이 짚어봐야겠죠. 습관적인 행동이나 타인의 요구에 따른 행동을 의지적인 행동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의 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감정이 일으키는 행동 충동과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면 반대 행동을 하세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으며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 이 세 가지 훈련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의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면 세계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 당신의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두려워 포기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다시 내맡기는 꼴이 됩니다. 뿌리가 약한 채로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 단단히 내려진 그 뿌리가 삶을 지탱해주는 핵심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돌보는 훈련을 통해 의지에 따라 삶을 이끄는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낭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에서 권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얻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에서 준 저자의 팁도 활용하면서 여러분께 꼭 명상을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고 자신 있게 삶을 이끌어가는 46가지 심리 레슨.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싶다면 라라 필딩의 홀로서기 심리학이었습니다.